자, 그러면 테마 27번 이제 역사 연구 방법과 현장 연구를 볼게요. 자, 그 역사 연구 방법, 여기에서 역사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역사학이나 역사 교육을 할 때 연구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과 역사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이제 관련된 것들 쓸 때 그 연구하는 방법론이 그 역사 연구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때 이제 그 우리하고 이제 관련된 역사 교육에서 이제 제일 많이 교사들이 하는 연구가 현장 연구죠. 현장 연구. 그래서 현장 연구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거 뭐 다른 연구 방법 똑같지만 양적 연구하고 이 질적 연구, 예, 이런 것도 있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질적 연구 부분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자, 현장 연구의 개념을 이제 보면요. 현장 연구의 의미는 학교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로서 교육 실천과 연구가 결합됐다. 그래서 주체가 이제 교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현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쓰고 거기에 또 실천하고 또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장 연구의 주체는 실천가, 교사고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역사 교육학자들은 주로 가설이나 자료 입증, 그래서 일반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단계까지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또 현장에 대입을 해. 근데 현장에 맞지 않아. 그러면 다시 가설을 이제 수정을 해갖고 또 똑같은 말로 이제 이렇게 자료 입증하고 현장에 대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는 실제 교육 현장에 투입되며 이것이 이어지는 연구 과정, 자기 이해 과정의 반성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현장 연구의 방법은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장 연구의 이제 그 방법 중에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질적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양적 방법은 자연과학에 쓰이고 있고, 질적 방법은 인류 민속지학이나 사회학, 또 역사학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양적 방법론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통계 집단이라든지 시험 집단 이렇게 나눈 다음에 통계 집단과 시험 집단 나오고 그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제 인과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수치화시키는, 계량화시키는 그런 방법론인데 되게 이제 일반적인 모델로 만들려고 했고 양적 수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연구 방법, 교육 연구 방법에서 주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질적 방법은 이와 달리 어떤 고유한 특징, 일반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유한 특징을 하고 참여 관찰 면접,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체제 개별적 이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있고 수업 관찰이나 녹화, 면담, 동료 교사의 토론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학교에서 이제 보면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고3 이제 그 할 때 뭐 대교부에 가서 이제 그 내신 입력하면 대교 프로그램에서 뭐 얘는 어디 등급에 어떤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양적 방법론에 속하죠. 예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질적 방법론은 뭐냐면 요런 거는 이제 현행 입시 교육은 문제가 있다. 나는 대안 교육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입시 교육 탈피해서.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 관찰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토론, 면담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질적 방법론이죠. 그러면 요거는 현행 입시제도를 인정하는 어떤 그 체제 유지적인 성격이 많이 강한 반면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체제 이탈적인 성격이 되게 많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제 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연구 기법, 구체 연구 기법 같은 걸 보면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 연구, 과학적 연구, 행동주의 연구, 실험 연구, 그래서 자연과학적 연구는 이제 방법을 하고 통계와 실험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객관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주요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이 엄격하다.
그래서 있고요. 방면의 질적 연구는 요거 좀 자세히 보세요. 인류학의 해석학적 연구, 탈신주주의 연구, 자연주의 연구 이런 인간 행위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뭐 다른 건 이해가 돼. 인류학의 해석학적 연구, 탈실증주의, 질적 연구 틱하죠 이건요. 근데 자연주의 연구 요거는 약간 질적 연구보다는 뭐 해석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적 연구, 자연이란 말이 살짝. 근데 이게 자연이라는 건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때 자연주의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 들어가서 면접이나 참여해가지고 하는지 뭐 양적 연구처럼 이렇게 통지 집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연주의 연구 방법 나왔다고 해서 이거 양적 연구 방법 이렇게 아니야 하면서 찍지 마세요. 예전에 이게 한번 그 함정파 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요런 걸 구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질적 연구는 교육 형상을 상향한 관점의 의도를 가진 인간 사이의 상호 행위를 보고 행위 관점과 교육 형상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참여 관찰과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객관성, 타당성, 일반성이 상당히 빈약하다. 그래서 연성 반복에 물려 터졌다는 거죠. 예. 자, 그래갖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예전에 지금 박근혜가 예전에 대통령 됐을 때 그 다원에 가면 박근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전 네이버보다 다원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 된 줄 알았어.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근혜가 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지지율보다는 박근혜 지지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요 다원에 딱 가보면 왜 이런 그걸 느끼게 되냐면 다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진보적인 측면이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마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이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객관성, 타당성이 부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참여 관찰로 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수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객관성, 타당성이 상당히 적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세 가지 전제 조건 비판이 있어요. 이거 세 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근대적 역사학의 어떤 비판이죠. 기존의 역사. 어느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라고까지 나가면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랑케의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만 좀 보고 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서구 역사학에서 종전의 어떤 그 랑케식 역사, 신사학의 어떤 강조 이런 것들 같은 과학적 역사의 믿음이 무너지고 객관주의가 이제 자리를 잃어가요. 요때 객관주의란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사료를 통해서 최대한 알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야. 사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에 대한 진리의 상대성 그리고 역사가의 역사가의 진술, 전수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그 주관적 정당화 이렇게 했는데 과학주의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뭐 설명하는데 과학주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걸 가설 설정하고 자료를 입증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일반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리가 입증된다라는 게 과학주의예요. 어떤 믿음. 근데 이런 방법을 또 사실을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실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밝혀낸 건 모든 사실을 그런 식으로 밝혀낼 수는 없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학주의가 실제로 진실을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어떤 인식이 싹 트게 되는 거야. 역사학도 마찬가지죠. 사후 비판과 분석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진리를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이게 절대적이지 못하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랑케이 이후에 이제 근대 역사의 세 가지 기본적 전제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에 탐구하겠다는 역사적 연구의 목적이 이런 의문제기. 엄격한 사료 비판을 통해 객관적 서술을 추구한다는 역사 연구 방법 회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역사 연구의 계기적 인과관계의 기여에 대한 탐구 비판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걸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봤어요. 그 도표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남색책의 그 약간 용어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실제하고 이걸 구분을 못하더라고 남색책에는. 실제하고 실제는 틀려요. 실제는 뭐죠?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일 때 그 얘기한 거. 실제는 뭐예요?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갖고 이제 각골 문자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은나라가 실제하겠어요? 실제하겠어요? 실제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실제를 쓰더라고 상황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이 실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리가 어떤 그 존재한다는 뜻이야. 진리가.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역사의 사실에는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들. 그래갖고 이제 사료 속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의 내용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밑바닥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어떤 진리의 근원 있죠. 이런 것들 실제라고 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되게 이제 이거는 뭘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사료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 사료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은 어떤 인과관계나 기원의 탐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숨어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것들은 자, 근데 일단 사료에서 파악하는 것은 이게 뭐죠? 이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료는 뭐에 의해서 적혀져 있어?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론에 의하면 언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사료 속에서 뭔가 그 밑바닥에 끌려 없는 뭔가 계기를 마련하고 기원을 마련하고 인과관계를 꼭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이제 역사 사실보는 오히려 역사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나 이런 거 어떤 보다는 불규칙한 어떤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서는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가 이제 촛불 집회에서 물러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박근혜가 그 전에 JTBC에서 뭐 태블릿 PC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최순실의 존재를 알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몰랐죠. 그러면 지금도 뭐야?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 뭐냐면 우연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좌우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역사의 어떤 구도가 있고 그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이런 발전 속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원인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규칙하고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것들이 역사에 좌우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관점 비판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요걸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탐구를 하겠다는 역사 연구의 목적의 의무를 제기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사료를 통해서 그 뭐냐면 정확한 팩트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과거의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을 해갖고 역사적 사실을 꺼낸다는 그 목적 있죠. 이 목적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방법론 측면에서 사료를 통해서 팩트를 파악하는 거. 두 번째 비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기적 인과성을 파악하는 거. 세 번째 전제 조건을 비판하는 그 내용을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들어볼게요. 자, 과거의 실제, 여기 실제라고 했지만, 이제 이거 남색직의 실제라지만 이게 표현이 잘못됐다고 했죠? 실제예요. 그래갖고, 실제에 대한 진실의 탐구를 해야 되는 역사 연구의 목적의 의무를 제기하죠. 그래서 사료를 판단하고, 그 다음 그 사료 밑에 있는 어떤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사료 자체가 텍스트화된 과거죠. 그 텍스트한 것은 어떤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뭐냐면 주관적인 것들이 판단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심의 역학관계가 만드는 담론적 질서에 불과하다. 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제 어떤 권력관계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어떤 그 이야기들
그다음에 에피소드, 사실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관계 사실 왜곡돼서 만들어진 거. 이걸 담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담론적 질서에 불과하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일단은 실제를 알 수 없다. 사료가 그 밑바닥의 사료도 거짓이다. 그러면 사료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게 두 번째요. 그래서 엄격한 사료 비판을 통해 객관적 역사 서술을 한다는 연구 방법을 회의를 일으키고 비판하는데 이게 이제 03년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일시적, 은의적, 임의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요. 사료 텍스트로서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객관성과 가학성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사료를 통해서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번 03년 문제 그 관련돼서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제 전제 조건은 이건 안 나왔어요.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게 통해서 이제 사료 자체가 이제 통해서 사료 밑바닥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이나 계기 이런 것들 찾는 걸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걸 비판을 한 거야. 하나의 기원 대신 여러 개의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역사는 불연성적인 거 우발적인 것들이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인정한다. 그래서 역사는 어떤 도식화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질적이고 비연속적인 파열체 복합적이다. 그래서 도시적인 역사를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전제 요건과 총체적 목적에 관련된 거와 그 다음에 언어와 관련된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마지막에 남은 게 세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비판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전의 역사, 그러니까 랑케부터 신사, 그 다음에 간념론자, 그 다음에 또 그 신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다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판을 하면서 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깐 내용들 남색책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간접이익과 추체험에 관련돼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감정이익과 추체험은 감정이입적 이해는 이제 감정이입이에요. 검은 책에서는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이제 얘기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감정이입과 추체험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 놓고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고 해놓고 구분해 놓고 있어요. 시험 문제가 냈으니까 우린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차이점을 이제 눈여겨보셔야겠죠. 차이점을. 자, 추체험이라는 건 이제 정의를 보면요. 자신의 역사적 행위자가 되어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체험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야. 체험해보는 거죠. 이거 추체험이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역할극,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글쓰기, 역사의 글쓰기. 그래서 당시 뭐였다고 생각하고 하시오. 수업 활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물어봤어. 예전에 한번 추체험 물어봤고, 역학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과 추체험 이런 관련돼서 물어봤죠. 감정이입은 검은 책에는 감정이입 이해라고 하지만 이제 동일한 말이고요. 과거 행위자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봄으로써 그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거야. 자, 제3자적,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머릿속에 생각해보는 거야. 한마디 내피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나눴다고 해서 실제는 뭐 다르게 하는 행동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감정이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 추체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넣어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추체험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나오지만 잘 보면 감정이입도 같이야. 첫 번째 감정이입하고 나서 추체험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추체험의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추체험의 활동은 전제 조건이면 당신이 뭐뭐였다고 가정해보고 뭐뭐를 하시오. 그래서 당신이 이성계라고 가정하고 뭐 위화도 살구를 상황을 한번 체험해 보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투가 되겠죠. 예, 어투가.
자, 그래서 역사 수업 활동 그 단계가 있죠. 이거 암기해 두셔야죠. 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기출 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특히 역교동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나온 데서 거의 대부분 나와. 근데 요번에는 좀 약간 특이한 거야. 요번에는.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왜 특이한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새로운 경향의 문제 유형이 나와서 그런데 자, 하여튼 첫 번째가 역사적 사학의 맥락적이에요. 그래서 사료와 같은 역사의 자료를 활용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많이 추천해요. 이건 뭐야? 실제로 감정이입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역사적 행위자 이제 내면을 파악해. 그러니까 사료를 통해서 이제 한 다음에 말 잘못했네요. 이게 감정이입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파악이야. 그래서 역사적 사료 맥락적인은 사료와 같은 역사적 사료를 활용해서 역사학습의 보통 사료와 같은 역사적 사료를 활용해서 사실을 파악해야 돼. 팩트를. 그리고 나서 내면을 이제 파악하는 의도, 동기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때 필요한 것은 이제 이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그리고 나서 했고 이제 외면과 내면을 다 파악했어.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되겠지. 학습 활동을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야. 요때 넘어가면 이게 뭐예요? 추체험이에요. 네. 그래서 추체험자가 어떤 그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거지 실제 활동에는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추체험의 이제 형태를 이제 분류하면 연기 형태, 제작학습 형태, 만들어지는 방법, 글쓰기 형태 이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연기 형태는 이제 극학습, 역할극,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도 포함돼요. 이번에 시뮬레이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작학습 같은 거 만들어지는 역사신문 제작, 모형 만들기, 글쓰기 형태로는 상상적 글쓰기, 묘사적 글쓰기, 역사일기, 연설문, 논문, 편집을 쓰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유의점을 보면 역사적 인문의 행위에 공감하면서 고정관념에 대한 간접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하고 일상적 감정이입에 머물 수 있다. 고정관념과 일상적 감정이입에 머물면 안 되겠죠. 맥락적 감정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업의 결과가 학생들 사이 역사 이해보다는 글쓰기와 연기 능력에 좌우되어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글쓰기와 연기 능력에 초점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역사 수업이 아니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영국 수업이나 국어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적극적 역사 이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응답이 가능한 상황 설정과 자료 활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적절한 발명을 통해 학생들 적극적 체계적인 사고 활동을 유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감정적 이해 학습 방법. 자, 글쓰기, 객관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등등등 있는데 요거는 추천 활동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글쓰기는 역사 사실을 접합한 상소문 쓰기, 창의적 글쓰기 같은 건 역사 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나눠볼 수 있고, 자, 감정이입 수업의 활용 시 유의점 해가지고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몇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교사와 학생과 호흡을 맞아야 되고 수업 활동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겠고 수업 목표가 뭐 분명하게 진 경우가 있고 뭐 등등등 맥락적 지식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단편 사실보다는 사회성격이나 흐름을 학습할 필요가 있고 등등등 있어요. 유의점을 쭉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내러티브 보죠. 내러티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죠. 이거 내러티브. 자, 내러티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일단 내러티브를 볼 때 어느 책을 참조하냐면 일단 파란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색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색 책, 녹색 책에도 있어요. 녹색 책에 왜 있냐면 그 교수학습 방법 중에 내러티브 수업이 있어요. 이야기 수업. 그거 연결되는데 그래서 좀 전문적인 거는 갈색 책에 거의 대부분 있어요. 갈색 책에 보면 그 논문책 3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빨라요. 나머지 파란 책, 남색 책 내용은 쫙 보니까 제가 갈색 책 요약한 것 같아요. 그 논문책. 자, 그러면 특징을 보면, 내러티브 특징을 보면,
사실이나 가공의 어떤 과거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야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성은 내러티브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 요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사건에 대한 기술이 중요해. 사건의 기술.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완적인 거야. 그리고 요때 그 원인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어떤 그 원인이 아니죠. 과학적 원인은 원인이 몇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만 있죠. 한 가지만. 근데 요때 이제 원인이나 네거티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별적 행위와 사건들이 무사한 것이 아니라 관계들, 연결을 유의미적으로 연속된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걸 이제 제대로 알려면 이제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갈색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이집트 문명이라는 어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 문명하고 피라미드가 나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일강의 범람이 나오고, 파라오가 나오고 등등등등등 쭉 나와 이집트. 그래서 뭐 피라미드, 나일강 범람, 파라오 이런 것들이 개별적 사실 쭉 나열돼 갖고 마치 그냥 개별적 사실이 나열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 묶어 뭘로 묶는가? 이집트 문명.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는 어떤 유의미한 어떤 그 틀 속에 이게 하나로 묶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집트 문명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하나 묶어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연속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거 나일강 외에도 거기 이제 갈색책 보시면 비잔티움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관련된 내용도 개별적 사실도 쭉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라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 묶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는 형식적으로는 그냥 개별적인 사실 나열에 불과한 거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그 이야기 속에 하나의 어떤 주제로 해서 묶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술 시점이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되게 이거하고 비교해갖고 내러티브 테스트와 비교해갖고 나온 게 설명격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설명하려면 텍스트 종류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갈색책에는 텍스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역사 테스트. 하나가 설명적 테스트, 두 번째 사료에 있는 사료 테스트, 세 번째가 내러티브 테스트예요. 그러면 설명적 테스트는 어디에 자주 보일까요? 교과서에 보이죠. 교과서에 보이는 테스트가 뭐냐면 설명적 테스트야. 설명적 테스트.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되게 이제 그 반대 쪽에 있는 테스트가 그 내러티브 테스트고 그 중간 정도가 사료 테스트인데 자 전지적 시점에서는 주로 그 교과서의 설명적 테스트예요. 전지적 시점이 뭐죠?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한 거야. 내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자, 일종의 꼰대적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전지적 시점이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보면 마치 권위자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토시를 달면 안 되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내러티브 테스트는 나를 드러내. 그래갖고 내가 어떻고 저고 너도 얘기하고 그래서 전지적 시점뿐만 아니라 1인칭 시점도 있고 2인칭 시점도 있고 다양한 시점이 있어. 특히 나를 포함한 1인칭 시점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드러나면서 마치 자기가 한 발 물러나서 어떤 신처럼 행동하는 것에 비해서 나라를 드러나면서 하자가 드러나면서 듣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어떤 다른 의견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지칭함으로써 이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구성물, 어떤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의지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 독자는 역사를 그대로 상대화시키고 자기 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의 특징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한편으로 나를 드러냄으로써 그 다양하게 이제 독자들이 이것이 하나의 주관적인 어떤 사실이고 다양하게 비판할 수 있고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문제점이 있어. 그 하자가 건의가 있어요. 상당히 건의가 있어. 그러면 하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믿어버려.
그러니까 네거티브 테스트의 문제점은 양면적이야. 그러니까 하자가 좀 약간 우습게 보이면 막 달려드는 거고, 하자가 좀 건의가 있으면 그냥 하자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인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라고 하죠. 예, 그래가지고 19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네거티브 테스트의 문제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내러티브 서술하고 서술 방식이 이제 있죠. 그래서 내러티브 서술 인간의 의도와 행위를 강조하죠. 뭐 필립 2세, 이 인간의 의도죠. 필립 2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마드리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한 거 맞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설명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강조해. 원인과 결과를 강조해요. 그래서 16세기 때 베드는 지중해 걷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이 늦게 도착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진수여도 유리창이 깨진 거라도 요때 네거티브는 브라운이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다. 브라운을 강조하죠. 브라운을. 근데 유리가 약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져. 뭘 강조해? 인과관계를 강조해.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네거티브 테스트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네거티브 테스트는 설명 테스트에 비해서 인과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야. 사실의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이 중요시해요. 그렇지만 설명 방식에서 구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상당히 중요시긴다. 그리고 이때 인과관계는 좀 더 과학적 인과관계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방식의 특징을 보면 인간의 경험을 미묘하고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 그래서 느낌이나 몸짓이나 목소리, 태도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 설명보다는 분석적 설명 원인과 결과 이런 인과적 설명보다는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 설명이 있고 이해와 설명,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을 같이 설명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 테스트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저자의 고유한 권위를 해체시키죠. 그리고 저자와 독자, 글쓰기와 글읽기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붕괴시킨다. 대표적인 게 뭐 인터넷 글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오면 거기에 토시를 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달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요즘에는 아니죠. 네이버나 다운에 보면 이제 이렇게 뜨면 여기 밑에 보면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 근데 댓글도 보면 좋은 말 없어요. 거의 90%가 그 밑에 그 신문들 막 비판하고 이게 어떤 의도에 쓰여졌다고 하잖아. 예. 그래서 그리고 기자들도 이거 댓글 보고 자신이 나중에 시험 그 뭐냐면 그 신문 쓸 때 기사 쓸 때 또 반영을 해. 그러면 누가 독자고 누가 저자야? 이 구분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자와 독자의 관계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죠. 자, 장점은 뭐냐면 내러티브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문화적 친숙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문화적 친숙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본 지식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대본 지식은 또 한편으로 무슨 문제가 있죠? 오개념이 있어. 그래서 오개념 아까 전에 뭘 통해서 개선한다고 했죠? 구성주의 맥락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고유 개념들이 다른 시대의 장소, 상황의 이해가 가능.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5개념이 많아요.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러티브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인과관계라는 것이 부수적이고요. 그리고 요때 원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인간행위의 의도 결과를 다루면서 인간의 경험에 이해를 촉진한다. 그 다음 문제점. 요 문제점이 예전에 그 18년, 19년도 기출문에 나왔죠. 네러티브 문제점이. 자, 특정 문화나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 사건의 서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연적 합법성, 정당성 같은 권위의 관점이 부합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어떤 성격이 강하다. 자, 영화 300을 네러티브 보면 영화 300 아시죠?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는 악의 제국, 악의 축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뭐야? 스파르타는 선의 존재, 용기 거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악을 선이 이긴 건 당연하다. 그럼 요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서양은 뭘 대변하는 거죠? 선을 대변하고 있고 선진을 그 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있고 페르시아는 악의 제국이죠. 그러니까 좀 동양보다 뭐냐면 서양이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어떤 이데올기 성격이 있어.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문제점이 있다. 항상 도덕적 판단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작, 중간, 끝이나 내러티브 구조는
과거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상에도 그런 게 없어. 다 보면 건선지나이고 뭐 항상 보잖아. 그 영화나 뭐 그렇게 하거나 역사 소설, 뭐 역사책에 보면 항상 선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건 잘못한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이긴 거죠. 강한 자가 이기고 나서 자신을 뭘로 표장을 한 거예요. 선한 존재 포장한 거고 상대방을 나쁜 놈을 포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정당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저자의 역사 해석이나 관점이나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 믿는 경향이 있다. 하자의 관점이 많이 자유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러티브의 어떤 문제점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러티브의 이제 하자가 상당히 권위적이다.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어버린 거야.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 설강사 얘기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거짓말 치더라도, 아니 거짓말에서 좀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권위에 뭐냐면 굴복해서 그대로 믿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하는데 그래서 역사교육학자나 역사학자분은 그분은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뭐 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각자 보세요.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요 자세하게 이제 설명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세부적인 내용도 제가 이제 예전 강의 때 한번 다 설명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요약 강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중요한 것들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 보는 관점.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갈색책에 있어. 갈색책. 그래서 갈색책에 보면 내러티브에 관련된 게 3장이 있어. 근데 되게 뭐 주저주저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는 2가지 종류가 있어.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 그러니까 역사학에 사용한 그 내러티브를 2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야. 이 문학적 내러티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역사가 꼭 뭐다? 문학이다. 그래서 역사와 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 역사는 꼭 뭐냐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 만들어진 가공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역사적 내러티브는 역사와 문학은 다르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일단은 이제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자 문학적 내러티브는 구조와 이야기 중에 구조를 강조해. 이게 구조라는 건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이라는 거 있죠. 그런 플롯 속에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고 요게 역사적 그 내러티브 구조보다는 문학적 장르 틀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건 이제 그 자체를 정리해. 동명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화들 있죠. 그 자체 역사 속 사회에 있는 신화 그 이야기 그 사실들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는 그 밑에 그 부수적으로 보는데 문학적 내러티브는 구조도 강조하고 이야기를 거기 짜맞추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문학적 내러티브는 시작의 끈 이것이 일어났고 그런 다음에 이뤘다. 역사의 내러티브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봐. 그래갖고 이것은 그렇고 이런 거는 쭉 사실 나열에 불과한 건데 근데 역사의 내부는 시작 끝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메시지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역사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것들이 뭐냐면 톨부스키 이론 있죠. 뒤에 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구성됐다고 해요. 구성됐다는 건 뭐예요?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뭐죠? 발견된 거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나중에 역사가 되어서 발견된 거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 내러티브는 이제 전달 기술 방식이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생략한 채 현재의 관점이나 저자의 어떤 입장에서 역사의 사건을 재창조해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역사의 내러티브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역사 사건의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 동명 신화 같은 성왕의 신화 같은 것들을 다룰 때 동명성왕의 신화를 다룰 때 이제 현재적 입장에서 이제 동명성왕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세웠다. 어떤 신화적인 어떤 모습을 이제 부각시킨 반면에 역사의 내러티브에는 동명성왕은 원래는 그 부요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정치 투쟁에 쫓겨나서 고국에 내려왔다. 그 역사의 맥락을 깔고 보거든요.
예. 근데 대개 보면 우리 그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문학적 내러티브에 역사적 내러티브예요. 역사적 내러티브를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일단 상품성이 없어요. 그러면 왜냐면 사람들이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근데 뭐냐 문학적 내러티브죠. 현대인의 입장에서 그 현대인이 좋아하는 프로 구조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많이 보겠죠. 시청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도 있어. 왜냐면 현재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좀 왜곡된 부분이 많고 또 오개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달과 사건의 중요성에서 역사적 사건보다는 기술, 어떻게 이게 전달하는 이게 중요한 반면에 역사적 내러티브는 기술보다는 역사 사건 그 자체를 중요시해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호상에 보면 문학적 내러티브는 이제 하이트 같은 이제 뭐냐면 텍스트론자들,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언어의 허구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언어에서 뜻하는 그 포상과 실제 불일치한다. 우리가 그 언어의 고양이 딱 생각하면 고양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개라고 생각하면 개는 이제 주인이 오면 와서 반겨주고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사도 이 언어 구성됐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떠오르는데, 포상이 떠오르는데, 그 문학적 내러티브에서는 개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실제 안 그래. 개가 보면 살면 도망가는 개도 있고, 어디 딴짓거리 하는 개도 있고, 뭐, 와서 꼬리 흔들고 뭐, 이렇게 달려드는 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어와 포상이 다르다. 그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적어 있는 그 언어에 적혀 있는 역사적 그 언어에 적혀 있는 내용과 실제 그 일어난 사건은 다르다.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언어에서 만들어졌다. 역사 사실이. 이렇게 해서 약간 지금 구성됐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역사에 대해서는 언어가 포상한 형식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 우리가 개라고 하면 물론 주인이 오면 도망가는 개도 있지만 대부분 개는 99% 어떻게 꼬리 흔들며 달려들죠.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 속에는 100%뭐 완벽한 사실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70%, 80% 담고 있다고야.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역사의 내러티브를 이제 보고 있고요. 역사 수업의 부작용이 뭐냐면 문학적 내러티브는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가 설민석 강의 딱 들으면 되게 재밌잖아. 상상력과 감정이 공유되잖아. 이 사람은 팩트보다 뭐 전달하는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사례를 조합하는데 유효하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데 부적절하며 증거를 통해서 결론 도출이 어려워. 그 속에는 공상적인 꾸민들이 많아. 그래갖고 이제 요걸 이제 뭐냐면 극복하게 브레이트의 연극 이론을 이제 끌어들였죠. 낯설게 하기 제한. 그래서 당연한 것을 좀 낯설게 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 근데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요거는 팩트는 강조하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연대기적 형식으로 돼 있고 무미건조해.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부분 역사학자는 문학적 내러티브를 지지할까요? 역사적 내러티브를 지지할까요? 역사적 내러티브를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문학적 내러티브라고 하는 순간 역사학이라는 것은 뭐야? 없어지는 거야. 역사는 뭐가 되는 거죠? 문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색책 읽어보시면 그 문학적 내러티브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 하이트나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이트나 이런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문학 이론가들이야. 그래서 되게 보면 되게 철학자가 문학 이론가들이 역사학자들은 대부분은 역사적 내러티브를 강조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역사 이론 파트예요. 이 역사 이론 파트는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것은 파란 책, 그 다음에 갈색 책, 그 다음에 어디야? 파란, 갈색, 남색 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뒷부분은 이제 좀 약간 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쉬워. 이건 좀 암기하고 하기 때문에 또 교육학적 지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쉽죠. 그래가지고 뭐 목적부터 해서 목표 설정, 내용 선정,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 여기 쭉 있는데 요거는 녹색책 관련된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된 요거는 상당히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편하고요. 제가 요거 도식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녹색책에 있는 도식들 쭉 만들어 갖고 요거 따라서 쭉 도식을 하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도식도에 따라서 이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좀 볼게요. 도식도를.
자, 역사를 배우려면 뭘 해야 돼요? 역사를 배울 목적을 설정해줘, 목적. 자, 목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홍익인간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추상적인 목적을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예, 목적. 그래서 목적도 두 가지가 있어. 역사 고유의 가치는 내재적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재적 가치 있죠. 바깥에 있는 가치들. 예, 이런 것들 역사 고유의 목적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목적이 이제 설치되어 있으면 그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목적에 비해서 이건 추상적인 데 반해서 여기는 되게 뭐냐면 구체적이죠. 예. 그래서 그 목표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목표, 교육 목표, 학습 목표 등 위기화가 쭉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목표 이렇게 있는데 목적에서는 주로 이제 나온 게 뭐 교훈의 가치를 강조할 경우에 민족 공동체 가치를 강조할 경우에 뭐 이렇게 단점 쓰라는 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녹색 책이나 파란 책에 있는 것들을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목표 설정 부분이 좀 약간 근데 이 목표 설정은 지도안이 주어지고요. 이 지도안에 따라서 이제 목표 설정하는 것이 나와요. 그냥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지식 이해 측면, 그 다음에 기능 측면, 가치 태도 측면 이렇게 해갖고 물어보는데 대개 지식 이해 측면은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녹색 책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기출 문제 보고 관련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총괄평가 문제 풀어보면서 이게 연습을 해봐야 돼. 요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선정하죠. 목표가 이제 목적과 목표가 설정됐어. 그러면 그 수많은 내용들 다 배울 필요 없죠.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걸 배워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같이 뽑아갖고 할 것인가? 그 내용 선정이 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중요성의 원칙이 등장해요. 중요성의 원칙이 등장하는데 학문적 중요성, 학습자 측면의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이렇게 있는데 학문적 중요성은 이제 크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도구적 중요성, 그 다음 본질적 중요성 이렇게 있죠. 특히 시험문이 나온 것은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이에요. 이 부분.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요게 이제 많이 나와요. 학문적 중요성이. 그 다음에 학습자 측면에서 내용 선정을 보는데 요거 이제 뭐냐면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영역 중립 이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 이론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받아 연령 발달 단계 측면에서 생각하고 삐아제 반대는 학습자 흥미나 이런 관심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적인 것들은 되게 민족주의 관련된 거죠. 민족과 국가적 요구. 우리가 맨날 독도나 간도 강조하는 것도 어느 측면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내용 선정의 세 가지 측면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역사교육 성정 기준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6가지 기준이 있어. 여기 보면 적절성, 타당성 이렇게 해갖고 6가지 기준이 나와 있고 이것이 6차에서 7차 교육 과정에 반영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문이 나오는 것은 자주 나오는 것은 요거예요.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그리고 과거의 가치와 현재 가치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2차 기출문제에 학습자 중요성과 사회적 중요성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되게 강조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조직 원칙까지 유형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교육의 구성 요소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녹색책에 보면 역사 지식, 역사 사고, 역사 태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역사 지식만 보면 돼요. 그 역사 사고와 역사 태도 볼 필요 없어. 그 역사 지식은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요소를. 그 중에 개념과 일반화가 되게 중요해. 요거는 매번 나오는 개념 일반화. 특히 개념은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개념학습과 연결되죠. 뒤에 부분에. 예, 이런 것들과 연결돼 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용 선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내용 조직이 해야 되죠. 그래서 내용 선정은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데 관해서 그 내용 조직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과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교과 내용을 어떤 기준에 서 내용을 조직할 것인가? 요기에 대한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여기도. 크게 이제 교육과정 지식, 교과서 내용 조직, 수업 내용 조직 이렇게 이제 있는데 먼저 제일 상위에 있는 내용 조직 교육과정 내용 조직이에요. 이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누가 하죠? 이거는 예,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그 내용 조직을 이제 한다.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교과서 내용 조직과 수업 내용 조직에 영향을 미치죠. 이거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편집자들이 내용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을 하죠. 그 수업 내용 조직은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교사가요. 교사가. 예. 교사가 하는 것이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이죠. 그래서 요걸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수업 설계하고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먼저 국가가 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 조직 원칙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렇게 하는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면 계열성 부분이 많이 나와. 계열성 부분이. 그래서 있고 이 계열성 부분은 다시 역사 고유의 어떤 고유성과 포괄법칙적인 특징 여기 있고 교과서 내용 체계, 환경학대법, 학교급별 조직, 내용 차이 조직이 있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환경학대법이에요. 환경학대법. 그래서 환경학대법이 교과서에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그리고 환경학대법에 대한 비판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형 교육과정도 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회과와 관련되니까 최근에 이제 거의 안 나오고 학교급별 내용 조직은 지금 많이 반영됐죠. 이게 뭐예요? 중학교 역사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개정에 보면 중학교 역사에서 주로 뭘 강조하죠? 정근대사 내용을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근대 고등학교 한국사는 뭐죠? 근현대사를 되게 강조하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배웠어. 중학교 때 정근대사, 근현대사 또 배우면 또 고등학교 때 또 배우고. 그러니까 계열성 확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열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내용 조직을 이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과서 이제 집필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이제 집필하는데 요때 이제 볼 게 뭐냐면 내용 구성 유형이다. 그래서 내용 구성 유형 보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설명형, 학습형, 이야기형 세 가지가 있고요. 제일 많은 빈도가 높은 건 뭘까요? 설명형이에요. 설명형.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단계에서 이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그다음 수업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교사가 한다고 했죠. 실제 수업을. 그래서 이제 녹색 책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단원 구성 요소에 따라서 하는 거 있고 단원 구성 요소와 학습 활동의 차별 구성이 있고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 사대 중심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이야. 그래서 점점 이제 넓혀가는 거지 인식 수준을. 예, 이런 것들을 나왔다. 심지어도 기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쭉 언급된 것이 내용적인 원칙과 유형해가지고 이제 교과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럼 다 했어 이걸.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이죠. 여기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들고 있는 연대기적 방법, 연연대기적 방법, 주제 중심 방법, 그 다음에 등등등이 쭉 나와요. 요걸 공부할 때 항상 장점, 단점, 유의점, 명칭 외워두셔야 되죠. 장점, 단점, 유의점, 명칭 이런 것들 꼭 외워두세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죠? 이제 실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교수학습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걸 이제 수업 설계와 수업 모형이 나왔는데 수업 설계는 이제 있고 이거는 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 내용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요. 수업 모형은 있는데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교사가지만 요거는 뭐가 교육학자나 역사 교육학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야.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수학습 유형하고 내용 구성 유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교수학습 유형이 어떤 교수학습 방법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내용 구성 유형에 어떤 방법에 속하는지를 또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평가를 내야 돼요. 평가. 그래서 뭐 형성평가, 총괄평가, 서술형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평가 문제가 그렇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재작년에 보면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술형평가 관련된 적용하는 문제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또 나오더라고 이게 요즘에는. 그래서 이걸 문제를 그냥 뭐냐면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갖고 이걸 보려면 녹색책에 그거 보면 평가 파트가 있어요. 간단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신종사기 평가책. 그 최상우 교수가 쓴 것 같은데 그 평가책이 있는데 그걸 가끔씩 내더라고. 가끔씩. 그래갖고 한 권 사두는 것도 좋고 없으면 뭐 PDF 파일 제가 이제 드릴 텐데 거기에 평가책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만 내용 발췌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평가 부분에서 좀 약간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 요번에도 평가 기준 하나 나왔죠? 여기 평가 기준.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새로운 경향에 반영돼가지고 이제 이동 가지고 풀지 못하지만 하여튼 평가 기준이 나왔어요. 수행평가 기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잠깐 설명할게요. 교재는 교과서, 연표, 역사지도, 지역사, 문학작품 등등등 있는데 교과서는 이제 자주 나오지만 요즘에는 좀 안 나오고요. 연표와 역사지도는 예전엔 주고받거니 하면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 최근에 나온 게 뭐야? 지역사요, 지역사.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문학작품도 한 두 가지 나오고 드라마, 그 다음에 역사, 영화. 요번엔 뭐가 나왔죠? 교재와 관련돼서? 그림이 나왔죠, 그림. 어,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의 뭐 장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림 장점을 이제 되게 주구장창 그 녹색 책,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꺼다 썼는데 그게 답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답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 이론서와 전혀 동떨어진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건 뒤에 좀 시간 될 때 얘기하고 자 하여튼 요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보면 학습 목적부터 해갖고 교수 그 목적부터 해서 역사 수업 목적부터 해서 목표 설정 내용 조직 쭉 해갖고 이제 한번 봤어요. 그래서 녹색책 읽을 때 이제 요 부분을 펴놓고 좀 같이 보시면 되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먼저 뭘 봐야 돼? 목적을 봐야죠. 목적이 건 추상적이고 어떤 가치지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볼게요. 이건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교훈의 역사를 이제 있고 민족 공동체 역사의식 등인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교훈의 역사를 좀 볼게요. 이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정근대 역사에서 항상 강조되는 그 교훈의 역사야. 이거는 지금도 강조되고 있죠. 교훈의 역사, 역사를 배우는 게. 그래서 장점은 역사를 배워서 인류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해서 현재를 반성하고 현재나 미래의 활동과 생활의 도움을 형성해서 성학이나 진입판단 기준, 도덕적 교육의 어떤 유용성을 지닌다. 자, 근데 이게 문제점이 좀 많아요. 그럼 보면 일단 그 역사적 사건의 특징은 개별적이고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 교훈의 역사는 이건 서양사 관련된 교훈의 역사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순환적 역사가 깔려 있어. 순환적 역사.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야. 왜 반복되냐?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과거이나 현재, 앞으로 미래에 살았던 인간이나 다 인간의 가진 그 성향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실수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의 실수를 파악하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온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문제 비판을 이제 한 건데 역사적 사건 개별적 고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지만 100% 똑같은 사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은 꼭 뭐냐면 교훈을 삼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또 이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이게 녹색책에 있는데 유사성도 많고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슷한 상황이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훈적 역사가 있다. 이런 식의 또 반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두 번째로는 과거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선악의 논리로 판단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규명한다.
그래서 과거의 인간에게는 단순히 선악의 논리로 판단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이 말하면 선악의 모든 것을 이제 예전에 선과 악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뭐냐면 윤리학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역사학인지 윤리학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훈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그 정근대시 통감류 뭐 자치통감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누구의 학문이죠? 피치자의 학문이 아니죠. 치자의 학문이죠. 치자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역사책을 보고 교훈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되게 역사교육 내용이 어떤 것들이다? 지배층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피지배층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모습들을 뭐냐면 어렵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번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역사교육은 다수 구성원들의 말과 그 다음에 행동을 소홀히 다루기 쉬우며 역사학의 대중화, 그러니까 역사의 대중화라는 걸 쉽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 대상에서 민중들보다는 좀 정치가들,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만 듣게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이게 녹색책이 있는데 종전에 최근에는 역사를 치자학문의 견해에서 벗어나 이런 소외된 사람들 중심의 역사 서술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교육적 역사관과 달리 지금의 역사학은 이런 피지배층들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려고 했다. 그런 재반론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사람들의 관점의 평가는 보는 사람이 또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교훈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별로 무의미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역사에서 강조할 때 문제점. 일단은 뭐 유용한 점 민족의 동질감을 갖거나 민족의 자부심과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민족주의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잔존을 유지하는데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것은 이제 미국화, 서구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정체성을 강화해야지 진정한 세계화가 되는 거지. 세계화인데 핑계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걸 다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거는 세계화 진정한 세계화가 아니라 미국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도 민족주의 교육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민족 공동체 역사 의식을. 자, 이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제시하고 이제 유용한 점을 제시하고 있고, 근데 민족 공동체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 또 문제점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쓰는 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첫 번째로는 민족 강조하면 뭘 강조해요? 정신 강조해요. 정신 승리 같은 거. 그래갖고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그 1920년대 30년대 그 민족주의 사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으로 일본을 이기지 못하니까 뭘 강조해요? 혼이니 난가 사상이니 뭐 언이니 이렇게 강조해요. 근데 난가 사상 언은 실존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죠. 간접적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다 정신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 간접적 역사가만 너무 강조하면 사회 변화 원동력이나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것만 강조되니까 사회 경제 어떤 변화상 이런 걸 파헤쳐가지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 민족의 정통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수치적 역사를 도외시키는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을 저해하는 그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주의적 어떤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배타적인 어떤 포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실용적인 어떤 그 각오를 강조하죠. 그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들 사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 뭐냐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민족성을 정확히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는 뭐 평화의 민족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 보면 되게 침략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가 와가지고 그래도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도 있어.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젠 그 민족 공통체 역사의식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보죠. 개념. 자, 요거는 이제 역사교의 이제 소재 중에 그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 이론. 그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개념이야. 개념.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면 개념의 정의는 어떤 공통된 속성을 지닌 일군의 사문이나 행동에 집약된 말로써 보통 한 단어로 표현된 일반적 아이디어나 정신상을 이제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개념은 다양한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곳에서 공통된 속성들을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하는 이들 가지고 딱 나누면 뭘로 뽑을 수 있어요? 인고생들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예, 그 성별로 또 묶어낼 수 있죠.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개념을 이런 특징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내포적 측면과 그 다음에 외연적 정의. 내포적 정의는 뭘로 돼 있냐? 속성을 제시해야 돼. 그 다음에 외적 측면은 뭘 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죠. 자, 그 예문이 있는데 예문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그 예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포적 측면을 보면 귀족을 이제 정의할 때 귀족은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 신분 또는 계급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근대 사회의 어떤 간직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집단. 이걸 이제 정의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있고 그러면 귀족에 대해서 이제 외연적인 어떤 측면에서 정의해서 내리면 뭘 제시해야 돼요? 사례를 제시해야 돼. 사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귀족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귀족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같은 사람들 얘기한다. 그다음 정보왕조에 대한 어떤 속성도 있죠. 정보왕조 급속한 출현된 북방 유목민족이 중국을 정보에 세운 왕조 이렇게 이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 측면에서는 보면 어떻게 정의하면 정보왕조는 요군 원청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개념의 호일성이 있어. 개념의 호일성은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정보를 일정한 범주에 묶어서 하는 역할함으로써 사물을 좀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민족주의 그 있고 학생의 경우에 의미를 부여해서 잡다한 경험 전체를 간신히 보이지 않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반복적 학습의 비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 대표적인 얘가 이제 수도의 위치를 이제 수도를 물어볼 때 각국의 수도를 개별적으로 달달 외우지 않아도 수도의 특징들을 이제 파악하면 어떻게 되죠? 나름대로 수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있고 이런 속성들을 다 하면 수도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아도 각국의 수도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도 수도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반적인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그 역사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역사 사실의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혁명이라는 개념을 알면 그 뭐냐면 구체적 사실을 몰라도 전제 왕권의 독재 정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건이 혁명이라는 범죄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대상구에 대한 인식을 단순화시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는 통찰력을 획득했다. 그래서 이 녹색책에 그 예문이 나왔죠. 세계 각지의 시민 계급이 주체가 되어 전제 왕권이나 독재 정치에 대한 모든 혁명을 하나의 범주 속에 묶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혈수 있고 장점도 이제 있어요. 이때 장점은 이거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 개념의 호혈수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때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 장점은 사회과학 있죠. 사회과학 개념을 역사학에 도입될 때 장점이에요. 예. 구분해서 보세요. 사회과학적 개념을 역사학에 도입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건 녹색 책에 따로 설명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각 시대의 사회 구조 및 성격, 사회 변동 요인들을 설명이 가능되고, 특히 사회과학적 개념군은 그 역사학의 전이 가능성이 되게 높여져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대공황, 1929년 대공황에서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뭘 통해서 설명할 수 있죠? 예, 디프레이션. 이런 디프레이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역사학습을 현재 이해가 또 가능하다. 근데 문제점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개념의 이제 문제점은 과거 그 개별 사실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규명 못한다는 거.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개별적인 특징들을 파악하지 못해.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는 개념이나 일반화는 이게 목적의 수단이에요. 수단이죠.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사실을 이해하기는 수단인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야. 역사적 사실보다는 개념과 일반화가 목적시되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역사 교과에서 중심 개념이 명료하지 못하고 역사 고유의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학문의 개념들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단점도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요 단점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를 볼게요. 일반화. 자, 일반화는 이제 개념과 개념을 관계시켜 줄 때 우리는 일반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요. 자, 두 개 이상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 사이에 관계된 진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 요게 핵심 키워드는 관계야.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거는 일반화가 아니에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야. 개념에 대한 진술이죠. 근데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다. 이거는 일반화죠. 왜 일반화겠어요? 요 일반화가 되는 건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결혼을 통해 관계시켜 주잖아. 자, 이거 예전에 이제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떤 조선 후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여기 그 시장의 형성, 그 다음에 서민문화의 발달 등등등등등 쭉 나오고 이학보의 보급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일반화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되겠어요? 근대 사회 태동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관계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서민문화 발달, 이항법 도입 등등등은 근대 사회 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건 일반화는. 요때 관계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결혼과 마찬가지 근대 사회 태동이야. 그래서 일반화시키라는 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이 개념과 개념, 사실과 사실을 어떻게 관계시켜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네,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기능을 볼게요. 그러면 일반의 기능이 뭐냐? 일반의 기능이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인간의 행동과 그 관계를 설명하고 모델이나 이론을 만드는 부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인간과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주어서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죠.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이제 그 녹색책에 있는데 자, 역사적 사건은 하나의 원인보다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구성됐다. 이런 것들은 그 뭐냐면 인간관계 일반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방식을 또 이해하는 그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개별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들의 관계, 개별 사실 간의 개념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가 있죠. 정치가 혼란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내전이나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는 일반을 통해서 동학농민 전쟁, 4.19 혁명의 의의를 추출할 수 있고 다른 농민 전쟁과 그 다음에 민주혁명과 관계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실과 개념들을 활용해 추론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 차원을 향상할 수 있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적 개별 사실을 조직하는 핵심 요소로서 일반화를 이해함으로써 학습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비슷한 사실들을 예상하거나 설명, 분류,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각종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탐구 기초의 요인을 활용할 수 있다. 기능 관련된 내용들도 한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또 쓰다고 나올 수도 있어.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일반화의 종류는 제가 아까 그 전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죠.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제한된 일반화와 하나가 보편적 일반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일정한 시기와 지역의 제한된 일반화는 범위가 좁고 차원이 낮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동학농민전쟁은 반제국주의, 반봉고적 농민운동이었다.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이 돼요? 동학농민운동에서만 적용되죠.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대와 그 지역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일반화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것들인데, 그 밑에 이제 예가 있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보편적 일반,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과 일반화의 관계를 좀 상보적 관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관계를 보면 구체적 사실은 그 개념과 원리에 정당화시켜주죠. 그리고 개념과 원리는 구체적 사실을 뭐예요? 의미를 부여해. 그래갖고 개념과 원리는 구체적 사실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만약에 개념과 원리가 없고 그냥 구체적 사실만 나열할 경우에는 이건 뭐야? 그냥 구체적 사실 의미 없는 나열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구체적 사실 없고 개념과 원리만 있을 경우에는 이걸 뒷받침하지 못했고는 역사적 개념과 원리는 상당히 공허하죠. 그래서 요 두 대 관계 있죠. 구체사실과 개념과 원리 일반화 한쪽이 어떤 역할을 개념과 원리는 구체사실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구체사실은 뭐냐면 개념과 원리를 정당화시켜주고 있고, 개념과 원리가 없이 그냥 구체적 사실만 있을 경우에 의미 없는 사실 나열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개념과 원리가 있고 구체적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단순히 역사적 개념의 원리는 공허하다. 이런 것들 이제 둘의 상호적인 관계들을 좀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성의 기준인데요. 중요성의 기준. 자, 여기 중요성의 기준은 크게 이제 학문적 중요성, 학술적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겠죠. 먼저 살펴볼 것이 학문적 중요성이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학문적 중요성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 학문적 중요성을 보면 이제 그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이 있어요. 도구적 중요성은 그 자체가 도구적 중요성은 후에 사건이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력이 큰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은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냥 4.19 혁명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되게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을 구분시켰는데, 되게 도구적 중요성을 찾아내시면 돼요. 어떻게 찾아내죠? 그 뒤에 뭐가 있죠? 영향을 주었다. 뭐뭐 영향을 주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도구적 중요성이야. 핵심 키워드에. 근데 영향이 없이 추상적인 말들만 나열됐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본질적 중요성이야.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을 이제 찾아낼 때 이런 이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서술 방식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찾아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 중요성은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때문에 채택된 기준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인간을 억압하고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 인간 정신을 부출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거는 본질적 중요성이야. 그리고 4.19 혁명은 부패한 정권의 모순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인간의 어떤 인간 정신 분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이제 그 본질적 중요성이죠.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 중요성의 차이점을 얘기하려면 일단 뭘 찾아야 된다? 도구적 중요성을 찾아내고, 도구적 중요성은 항상 그 뒤에다 뭐가 있다?
영향이 난 맛이 있었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자,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 쓰려면 다 영향 쓰면 돼요. 뒤에다 키워드를.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데, 현재의 가치라는 것은 실용적 역사관에 빠져. 너무 이게 강조할 경우에 역사적 사실 선택과 해석의 기준 오직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찾게 된다. 그래갖고 이게 민족주의 사관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 중국의 동북공정사업과 일본의 한국사관이죠.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사업은 이제 만주나 고구려나 그 발해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거야? 우기는 거죠? 중국의 역사가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발해 역사 중에 문화적 유적지 중에 어디 측면만 강조되는 거죠? 중국의 영향만 받은 것만. 그래서 예를 들어 발해 같은 경우에는 발해 상경성에서 뭐냐 중국의 장항성 모습 같은 것들만 강조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북공정 사업이 이제는 실용적 역사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 가치를 너무 강조할 경우는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사건은 현재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을 수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건 이제 민족 공동체 역사 의식하고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를 이제 강조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과거의 가치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것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초에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현재의 가치와 이제 과거의 가치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이게 현재 뭐냐면 과거 생활 재구성, 그러니까 과거를 위한 과거 연구에 머물게 돼.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통찰력이 있는 의미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 채 과거의 사람들이 그랬다 이런 식의 연구밖에 안 되는 거야. 대표적인 이제 그런 연구 방향은 어디에서 보이냐면 랑케 이론 있죠. 랑케 이론. 랑케 이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도구적 가치관, 그다음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현재 가치, 과거의 가치 하는 역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거는 항상 학교에서는 중립이 제일 좋죠.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 도구적 중요성, 본질 중요성을 같이 다 포괄시켜서 서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르네상스의 중요성을 논할 때 르네상스가 인간의 각성을 통해서 근대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영향을 미쳤던 도구적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 다른 시대에 다르다고 인식한 사실을 볼 때 과거의 가치를 또 중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가지 요소를 다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 자, 근데 이거 외에도 버스턴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건 예전에 객관식 기초에 나왔던 건데 요 사람은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이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돼요. 본질적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할 때 이건 본질적 중요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버스의 중요성은 도구적 중요성은 영향을 미친 범위가 큰 사건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건 도구적 중요성이 돼요. 예를 든 게 한 지방에서 영향을 주는 사건보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더 크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측면의 원리를 보면, 자, 학습자 측면의 그 원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와 그 다음에 그 학습자 흥미 발달 단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할 점은 내용의 범위와 깊이, 학습 활동의 수준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수준을 고려해야 되고, 요거는 뭘 고려하는 거죠?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흥미나 내용을 고려하고 학습 욕구의 필요를 반영하는, 이건 뭐죠? 요거, 삐아제 이론에 반대하는 영역, 중립, 고유인지론자들의 요구죠. 그래서 이거는 삐아제 이론을 반영한 영역 중립 이론. 그 다음에 이건 영역 고유 이론. 이렇게 있죠. 두 가지를 반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두 가지가 현실 내용 조직 측면에서 할 때, 교과서 내용 조직을 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요게 이제 반영의 한계는 요 두 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역사교육 내용이 국가사회적 요구나 학문적 요구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흥미와 지적 시연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그거는 어제 영역 고위인전자들이 그 학습자 측면에서 반영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발달 단계의 반영 원칙도 형식적인 주장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용 선정과 진술 방식 거의 차이가 없다. 특히 국사책 있죠. 한국사 그 내용 방식이 중학교 역사책이나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 서술 방식이 거의 차이가 없어. 이거는 뭘 반영하지 못한 거야? 여기 영역 중립민주주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현행 그 내용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 녹색책의 내용이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비판이 있어요. 발달 심리학의 반영의 문제점인데 요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죠. 요건 좀 다른 측면이야. 그러면 앞에서 이제 발달 심리학 반영해야 된다는데 영역 고유인종자 입장에 볼 때는 요 발달 심리학을 굳이 학생 연령 발달 단계를 학사 측면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냐 내용 조직에. 그래서 이건 누가 비판한 거야?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 그 당시 영역 중립인지론자들이 피아제 이론을 주장하는 거죠. 이론자들이 학습자 측면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반영하는 요구를 반영하는 요구를 비판하는 거야. 예, 요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발달 심리학 사고력은 일반적 능력을 유명함으로써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 학습자의 능력을 다루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걸 쉽게 할 수 있고 추상적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도 학습하기 어렵다는 그런 발달 심리학이 맞지 않다. 이거는 뭘 비판한 거죠? 발달 심리학의 대표적인 게 뭐야? 환경학대법이죠. 근데 그 예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공룡을 되게 좋아하는 게 있고 과거 전쟁사에 관심 있어. 근데 이건 발달 심리학에 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은 공룡을 싫어해야 돼. 왜 싫어해야 되죠? 자기 세계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걸 좋아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설명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의 교과 교육 적용은 각 교과에 매개하지 않았든지 과도한 일반화를 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 연령 단계 학생들 역사인식의 수준만 제시할 뿐 발달 근거를 구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어디에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이제 그 고학년은 구체 조작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형식 조작기에 해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조작기에서 구체 조작기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에 넘어가는 것을 연령 단계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넘어가는 어떤 뭐냐면 원인이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은 학습자 그 필요에 따라 중요성의 학습자의 어떤 내용 선정, 학습자 측면에서 내용 선정을 할 때 발달 심리학이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냐라는 어디에 대한 비판이다? 영역 고유인준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조직에서 이제 내용 선정에서 또 반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 측면이죠. 사회적 측면. 그래서 사회적 측면 원리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교육과정의 관련성과 국가 민족 이해 이익 여부, 현재 문제 해결 여부, 사회 변화의 어떤 여부 적용 판단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맨날 독도 수업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요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수업하려고 이제 각자 보시고, 너무 강조할 때 문제점을 볼게요. 너무 사회적 요구에 반영의 내용을 강조할 거고 목적시하고 하면 이게 이제 역사교육 내재적인 목적, 그러니까 뭐 사고력 증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 사회적 요구에 우월하게 작용돼. 외재적 필요의 반영이죠. 대표적인 게 3차 교육 과정이죠. 그런 것들 역사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중흥 목적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문화의 주체성, 정통성, 자주성, 독자성, 우수성의 인식 등 목표 설정에 한해서 반영된 내용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국사교과서가 마치 민족 담론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너무 민족주의 가인이다. 이런 것들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사회적 필요와 요구가 정의하기 어렵고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이제 강요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비판점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얘기를 뭐냐면 한두 가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반영하지 않으면 국사교과서가 필요 없죠. 뽑을 필요 없잖아요. 역사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뭐냐면 국가사회적 요구는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모순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야 된다. 완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국가사회적 요구는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이제 중요성의 어떤 내용 선정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중요성의 기준은 크게 이제 학문적 중요성, 그 다음에 학술적 중요성,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문적 중요성에는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현재의 가치, 과거의 가치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도구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에서 이제 구별되는 것은 도구적 중요성만 찾으면 된다는 거,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너무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과거의 가치는 현대에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가지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반영해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현재 가치, 과거의 가치를 같이 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러나 학습자 측면에서는 피아제 연령 발달 단계를 받아들이고 학습자 흥미 발달 단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데 실제 현행 교과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죠. 요걸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을 굳이 학생 측면에서 반영할 필요 있겠냐라는 영역 고유인준론자의 비판도 있죠.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암기해 두시고, 사회적 측면의 원리 같은 국가사회적 것들 너무 많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갖고 외적 필요가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민족 담론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고 편향된 이데올로기 있다.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 어디에 선에서 역사교육의 어떤 내재적 역사적 사고력이나 역사 의식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측면에서 일부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의 원리, 내용 선정 원리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녹색 책 찾아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어디 나오면 대구에서 이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듣는 분들 이제 모자른 부분들은 대구 강의는 이제 제가 인강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이제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